자, 계속해서 동기애착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애착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는 어쨌든 외부로 표시된 것에 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컨대 표시상의 착오다. 그러면 내가 1,000원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10,000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내가 착각을 일으킨 거죠. 표시 자체를 잘못한 게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내용상의 착오는 내가 생각한 대로 표시는 했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건 내용은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N과 원이 같다고 생각하거나 달러와 파운드가 같은 액면가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내용상 착오입니다. 어쨌든 기재된 것에 착오가 있는 거죠. 근데 동기상의 착오는 그 뭐냐면, 내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그것까지 이끌어지게 되는 최초의 어떤 구상이나 동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모티베이션이 있기 마련인데 그거를 착각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땅이 내가 이제 찻집에서 차를 탁 마시다 보니까 옆에서 누군가 숙석숙석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만 이렇게 귀가 들리니까 들렸죠.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된다더라. 좀 있으면 그거 개발 계획이 발표된대. 그러니까 뭐 어쩌태 이들끼리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쓱 들었어요. 거기가 개발된다고? 그러면 거기 빨리 사두면은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내가 내심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딱 부동산에 찾아가서 이 지역 땅을 내가 사겠소?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개발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는 했는데 내가 이 매수하게 된 동기가 착각한 거죠.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요거를 동기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법률행위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컨대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오신하고 토지를 고가로 매수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어떠냐? 이거는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라는 건 법률행위, 의사표시할 때 그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건데, 이건 그 전 단계잖아요. 그죠? 동기를 가지게 되는 건 분명히 전 단계일 거예요. 이거 때 내가 집을 사더라도 내가 직장을 옮기기 때문에 집을 매수한다 그럴 때 내가 이걸 매수하겠소, 1억에 사겠소, 뭐 이런 것들이 법률 행위 의사표시 할 때 하는 내용이지, 내가 직장을 옮기기 때문에 요건 동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동기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 행위하고는 좀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기에 착오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착오로 부르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표의자한테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건 일단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동기를 이유로 착오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법률 행위에 뭐가 된다?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하는 건 요때고 동기를 가진 건 이때인데,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요 법률 행위의 내용에 요 동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법률 행위의 내용이 돼야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만 그럼 내용이 된다는 건 뭐냐? 계약서 문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문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진 않고 어디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한테 알려져야 됩니다. 이 동기가 상대방하고 내가 이 이유 때문에 거래하는 거야 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계약서 내용의 조항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하고 내가 거래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 상대방이 유발시켰다, 그러면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주요 부분의 착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부동산을 팔면서 여기 좀 있으면은 부동산 여기 개발됩니다. 지하철 곧 들어와서 집가가 앙등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착각에 빠지겠죠. 아, 개발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도 나중에 시세 차익 생각하면 비싸지 않겠다. 이렇게 착오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유발했을 때, 이렇게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을 때 이렇게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중요 부분의 착오이거나 이것까지 요하지 않고 그냥 취소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나중에 봅니다. 자, 법률행위의 취소, 이 착오에 의한 취소는 자,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즉 동기의 착오가 아니어야 되고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됩니다. 그리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 특히나 이 두 가지 요건이죠. 2번과 3번의 요건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표의자한테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자, 중요 부분의 착오는 뭐냐?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선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는 정도.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 주관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했으면 이 표의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또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렇게 행위하지 않았을 거다. 이 정도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됩니다. 자, 판례가 몇 개 있죠. 이 판례들도 시험에 많이 나는데 기본 강의 때 판례는 찬찬히 하나씩 다 보시기로 하고 중요 부분만 좀 볼게요. 중요 부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데 농지인 줄 알고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근데 평수가 반토막도 안 돼. 그리고 이만큼이 뭐였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하천이었다 이겁니다.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하천이었다.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실 때는 어때요? 농지 요거 외우시고요. 하천 요거 외우시면 돼요.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하천이었다. 농지, 하천 요거만 외우시면 요건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주부분의 착오. 그리고 자, 착오가 아닌 거 대표적인 게 시가에 관한 착오예요. 시가나 면적에 관한 착오. 아까도 그 면적에 관한 착오 아닌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자, 내가 부동산 요렇게 생긴 지적도상에 요만큼 생긴 부동산을 삽니다. 사요. 그리고 실제로 샀는데 나는 이게 100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80평에 불과했다. 이런 게 면적에 관한 착오를 말해요. 이거는 나의 목적은 이 부동산을 요 한 필지 되는 걸 전체를 다 사는 게 내 목적이었어요. 내 목적이었어. 그럼 통째로 다 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가 딱 봤을 때 100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80평밖에 안 됐다. 이런 수준인 겁니다. 요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어서 저거는 계약을 취소시킬 수는 없고 만일에 100평으로 계산해 가지고 돈을 줬다면 20평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취소까지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머지는 다 볼 겁니다. 그리고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추어서 요거죠. 주의 의무의 현저한 결여.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다. 이게 중과실입니다. 중과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의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상대방.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은 그 계약이 유지되길 원하죠. 표의자는 지금 중요 부분을 문제 삼고 그래서 취소시키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죠? 상대방이 이 사람이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취소 못 하잖아요. 중요 부분이라도. 자,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중과실의 인정 판례가 있죠. 중과실의 인정 판례. 이것도 나중에 시험에 쭉 보겠지만은 요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과실,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죠. 그렇죠?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이 이 공장으로 건축이 되는 지역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샀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 그렇죠?
그리고 3번 요것도 좀 볼까요?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에 매매계약 목적물의 특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으로 토지대장이나 임야도 등 공적인 자료, 기타 공신력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토지가 과연 그가 매수하기를 원하는 토지인지를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근데 그러한 주의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잘못 샀다. 이거는 중대하고 과실입니다. 이건 언제? 혼자 직거래할 때. 응? 내가 부동산을 직거래하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임야대장도 떼어보고 지적도도 다 떼어보고 이게 내가 원래 사고자 했던 그 부동산이 맞는지 거기에 합당한지를 스스로 잘 판단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걸 안 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걸 나중에 나 이거 차고니까 취소하겠다 이거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언제?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때. 만일에 공인된 중개사를 통해서 했다. 이럴 땐 이런 거 지적도나 등기부등본을 이 매수자나 매수자 입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게 중과실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대신 확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잘 확인해서 했겠지 이렇게 믿었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안 봤다고 해서 중과실로 보진 않습니다. 자, 착오의 효과입니다. 이 착오의 요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리고 중과실이 없다. 이럴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시점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했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미이행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이행된 것은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받게 됩니다. 서로 돌려주면 돼요. 다만 이러한 착오 취소도 어때요?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 제3자라는 건 그 착오 취소임을 모르고 그쵸? 거래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거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면 등기나 등록 같은 것으로 적법하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사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포괄승계, 즉 상속인 같은 사람도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니까 이 사람들도 빼고 그 이외의 자들만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거래 계약을 했습니다. 상대방하고. 그래가지고 뭐 매수자금도 뭐 이렇게 내가 조달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도 얻고 어쩌고 해가지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한 서너 달 걸려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이렇게 하나 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그래가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해버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나는 어때요? 줬던 돈 다 돌려받고 그죠? 팔았던 사람은 등기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몇 달 동안 나는 은행에서 돈 대출도 얻어서 막 이자도 냈었고 그리고 또 뭐 여기에 3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시간을 쏟느라고 다른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여기에 투자하는 바람에 다른 좋은 투자 기회도 잃고 손해가 막대하다 이겁니다. 그죠? 상대방 매도인 입장에서 취소해 버리니까 그러면은 나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기회 비용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이 받아요. 야, 네가 취소하는 바람에 나 손해 입었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좋아. 취소하는 거 다 좋은데 내가 손해 본 거. 그렇죠? 내가 손해 본 거 그거는 네가 배상해야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근데 어떻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착오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착오 취소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에 할 수 있다고. 착오 취소를 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혔다 손치더라도 그게 불법행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오 취소를 했다는 게 불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어서 그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은 받겠지. 그렇죠? 화도 나고 실제로 손실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다.
자, 차고 취소의 적용 범위는 이건 그냥 OX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분법상에는 차고 취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에서도 차고 취소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주식의 인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저런 게 왜 있는? 저거는 무익적 기재사항입니다. 무익적 기재사항. 필요 없는 거를 자꾸 저렇게 써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는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요건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근데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취소로 이렇게 전체를 무효로. 이거 뭔 소리냐? 이거는 시험에도 가끔 나고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자, 매수자예요. 아파트 값은 5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5억을 주고 등기를 갖고 오면 되죠. 근데 내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기일에 못 맞췄어요. 기일에 못 맞춰가지고, 그쵸?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 보내겠죠. 빨리 중도금 잔금 달라고, 그죠? 내가 그거를 못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행지체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 못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주게 생겼어. 계산을 딱 두드려 보니까 손해배상금이 2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해제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2억을 해주게 생긴 거예요. 그럼 2억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2억을 안 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뭐냐? 매매 계약 당시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나한테 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해제한 후라도 그죠? 난 2억을 지금 주게 생겼는데 내가 소송을 걸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아예 매매 계약 자체를 착오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착오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죠? 매매 계약 자체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된 계약이 어떻게 해제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효가 취소돼서 소급적으로 무효되는 게 먼저예요. 해제는 유효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지 무효의 계약은 해제가 안 됩니다. 착오 취소가 됐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같아요. 무효가 됐을 때는 다 뭐예요? 서로 간에 부당이득으로 원상회복하면 돼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 돼. 받은 대로 다 돌려주고, 그쵸? 나는 등기만 건너주면 되고 저 사람은 5억 다 줘야 됩니다. 그럼 나는 손해배상 2억 해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착오 취소는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거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표시와 의사가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의사 생각한 대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일치하긴 했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기는 기망이 있어야 되고 강박은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겁니다. 저게 강박이에요. 자, 의의 보면 의사표시가 완전하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롭게 결정된 것이어야 됩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통상 두 가지를 말하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 사기, 기망이에요. 기망. 응? 자, 쫙 보면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기망. 기망이라는 거 뭡니까?
사실과 관념의 불일치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망이에요. 응?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진실을 묵비하는 것, 이거 전부 다 기망이 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원래는 자 사실은 이건데 관념을 엉뚱하게 심어주는 거죠. 이 백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뭐 최근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근데 이 10만 원짜리 백자를 딱 들고 가서 이게 조선시대 백자다. 요게 1000만 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10만 원짜리인데 그죠? 관념은 1000만 원짜리로 심어주는 거죠. 사실과 관념의 불일치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망이죠. 응? 뭐 본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날조하는 경우를 많이 말하지만 묵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묵비. 예.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날조하는 것과 동일하면 그것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묵시적 행위, 그죠? 어떤 묵시적 행위,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묵시라는 건 어떤 행동이 설명 가치를 가지는 것, 이걸 묵시적이라고 그래요. 묵시적 표현. 응? 여러분이 돈이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짜장면 집에 들어갑니다. 짜장면 값은 5,000원이라고 칠게요. 자,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저 짜장면 하나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거는 이 짜장면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를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5,000원의 짜장면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걸 묵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원도 한 장 없이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하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짜장면을 사서 먹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묵시적 행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다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판례도 신의 칙상 고지의 의무. 신의 칙상 고지의 의무라는 건 뭐냐면 거래를 할 때는 이 거래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거래 대상 물건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거나 다치지 않게 할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이 있으면 그걸 미리 얘기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신의 칙상 고지 의무라고 부릅니다. 신의 칙상 고지 의무가 있는 양도인이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임대차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기망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단 양도가 안 되니까. 근데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임차권만 양도했다. 그거는 신의 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의 칙상 거래관념에 비춰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 부작위라는 건 뭐냐면, 자, 어려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작위라는 게 있고요. 부작위가 있어요. 부작위. 작위는 다시 명시가 있고 묵시가 있어요. 자, 명시적 행위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어나 문자로 사실과 관념의 불일치로 유도하는 것,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 이게 명시적 기망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 그쵸? 사실과 관념의 불일치를 유도하는 것, 이게 명시적 기망이고, 묵시적 기망은 자, 명시적으로 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게 설명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행동이 설명 가치를 가지는 거. 행동이 설명 가치를 가지는 게 묵시적 행위라고 해요. 묵시적 행위. 요것도 작위의 일종입니다. 작위의 일종. 그런데 부작위라는 건 뭐냐면 부작위는 이런 행위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행위라도 있죠. 행동이라도. 이거는 요구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입니다. 요구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예요. 부작위.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는 건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어요. 아시겠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데 거래 상대방인 나는 상대방이 스스로 빠진 이 착오를 제거해 줄 법률적 의무가 있는 자야. 아시겠죠? 근데 내가 그런 제거해 줄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해 주지 않은 겁니다. 요 두 가지, 명시적과 묵시적은 다 뭐예요? 행위자가 상대방을 착각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쵸? 기망을 통해서 상대방을 빠뜨리는 거야. 근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이미 상대방은 빠져 있어. 이미 빠져 있는데 나는 그걸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 근데 그럴 법적 의무가 있는데 안 없애준 거. 이게 부작위입니다. 아시겠죠? 달라요. 자귀는 행위자가 빠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행위자가 빠뜨려. 그거를 언어로 빠뜨릴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아니면 묵시적으로 설명가치 있는 행동을 통해서 빠뜨릴 수도 있고. 근데 부작위는 이미 스스로 빠져 있어. 근데 빠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제거해 줄 의무가 있어. 근데 안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 따라서 여기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으려면 신의 칙상 뭐가 있어요? 이걸 고지할 법률상 의무, 즉 제거해 줄, 그런 스스로 빠진 착오를 건져줄 의무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는 거죠. 이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작위 이렇게 하면 나는 그런 행동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죠. 왜냐면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 그죠?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빠져 있는데 내가 안 건져줬을 뿐이지.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들어봤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 자기에 의한 살인은 여러분 상상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예컨대 뭐 칼로 사람을 찔렀다. 이게 자귀잖아, 자귀. 그죠? 자귀에 의한 살인. 그죠?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뭐예요? 내가 칼로 안 찔렀는데, 그죠?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행동이 없어, 나는 살인에 적합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죽은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칼로 직접 찌른 것과 똑같다. 법률적으로 평가할 때. 그러면 네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이 뜻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예컨대 아기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갓난아기, 젖먹이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기를 죽이겠다 마음을 먹어요. 아기가 뭐 꼴보기 싫다 어쨌든 죽이겠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통해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그럼 이건 적극적 행위에 의한, 그죠? 즉 자귀에 의한 살인이에요. 맞죠? 행위를 직접 했으니까. 자, 그런데 살인에 적합한 행위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목을 조른 행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건 살인에 적합한 행위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아기가 배고프다고 막 앙앙 울어요. 우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젖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굶어 죽었어요. 자, 이 상황은 이 엄마가 어떤 지위가 있다? 아기를 부양하고 살리고 계속 키울 이런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배고파서 재촉하고 이렇게 숨이 넘어갈 지경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한테 젖을 물리지 않고 우유를 주지 않았다. 이 행위 때문에 죽었다면 그 법적 의무 있는 사람이 이 하는 부작위, 그죠? 이거는 직접 목을 조른 것과 진배 없다. 그래서 이 엄마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 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행위를 해. 근데 어떤 나무 인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쓴 다음에 바늘로 쿡쿡 찌릅니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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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 행위가 살인에 적합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막 찌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찌르다 보니까 실제로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죽은 행위와 이 찌른 행위, 예, 이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다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형법이든 민법이든 간에. 부작위도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이거 속인 거나 진배 없다 이러려면 굉장히 좁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좁은 데 기준은 뭐다? 법적 의무입니다. 법적 의무. 그 스스로 빠진 이 상대방이 스스로 풍덩 빠진 이 기망 상태를 나는 법적으로 그 기망을 없애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때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망행위가 무조건 다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 기망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지하철에서 요즘은 뭐 별로 없지만 지하철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이건 롯데백화점에서 명품관에서 파는 거다 막 이렇게 선전하면서 1,000원짜리 막 판다. 그러면 이거는 그죠? 기망이긴 하지만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허풍 광고라고 부릅니다. 허풍 광고. 기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 허풍 광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금 기억에 남는 광고가 옛날에 한 2, 30년 전에 엘란트라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광고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독일에서 촬영했어요. 그게 독일에서 아우토반에 이제 포르쉐가 쫙 갑니다. 아우토반은 무제한이잖아요. 속도 무제한. 포르쉐가 쫙 가는데 옆에 아반떼가 싹 지나면서 추월하는 거지. 예. 그러면서 포르쉐 운전자가 아반떼 보고 따봉 하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사람들은 아니 포르쉐를 아반떼가 이길 수가 없지. 1500cc가 어떻게 그 3000cc를 이기겠어? 안 되는데 예? 이거 허풍이란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차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이 알란트라를 구매한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포르쉐하고 막 했더니 내가 졌어. 그렇다고 손해배상 요구하고 그거 되겠냐 이거죠.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위법, 기망, 속였다고 해서 다 위법한 건 아니에요. 그죠? 거래 뭐에 비추어서 이게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점상에서 물건 팔면서 이거는 명품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변칙 세일하는 거 이건 사기다 이겁니다. 이게 변칙 세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일이라고 하면 예컨대 뭐 10,000원짜리를 평소에 10,000원에 팔다가 50% DC에서 5,000원 딱 하면은 50% DC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변칙 세일은 뭐였냐면 5,000원에 한 번도 판 적이 없어. 한마디로 신상품이야. 한 번도 5,000원에 판 적이 없는데 표지판에만 어때요? 10,000원 하고 찍 긋고 50% DC 5,000원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5,000원에 판 적이 없는데 마치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파는 것처럼 세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했다 이겁니다. 이건 사기란 얘기예요. 그게 변칙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변칙 세일이 안 되려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뭐만 입증하면 돼요? 10,000원에 팔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돼요. 그럼 뻥은 아니거든. 그죠? 근데 왜 백화점들이 처벌됐었냐? 10,000원에 판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예. 그래서 처벌됐던 거예요. 이 판례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기망하고 그죠?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속인 거 기망행위 때문에 거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거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박. 강박이라는 것은 폭행 협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 그죠?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은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 같은 겁니다. 그렇죠? 강박은 폭행 협박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저해시키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박, 강도 있잖아요. 강도.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자유가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탈하는 경우가 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저해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있고 그래요. 박탈할 때는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무효. 그쵸? 무효. 요거 저해할 때 요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요게. 그러니까 똑같은 폭행 협박을 하더라도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냐?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무효. 반면에 의사표시의 결정의 자유를 저해하는 정도, 방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폭행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포심을 느끼긴 했지만 그 공포심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면 무효가 되겠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저해하는 정도면, 공포심 때문에 저해하는 정도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보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폭행 협박을 가했다. 이게 강도예요. 강도고 요거는 공갈죄고, 이렇게 됩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해악을 고지한 다음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하게 하는 거, 이게 강박입니다. 그 수단은 협박이나 뭐 폭력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이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강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도 그냥 강하게 요구하는, 상해서 뭐 이 정도는 강박, 위법한 강박이 아니다. 이 정도 얘기지. 실제로 아무리 채무자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누르르 와가지고 밤 12시, 1시에 막 등치 이런 사람들이 옆에 주르르 와가지고 좋은 말로 김 사장 이거 쓰시죠. 이렇게 좋은 말로 했다고 해서 이게 강박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채권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거죠. 상황. 뭐 계약을 해제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이것도 적법한 권리자가, 그렇죠?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죠? 왜냐면 손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약간 언성이 높아서. 하지만 이거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진 않겠죠. 하지만 그거를 넘어버리면 아무리 정상적인 채권자고 권리자라 하더라도 강박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닌 건 아니에요. 자, 강박의 해악의 종류 이런 건 제한이 없죠. 표의자의 자유를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다. 그러면 그거는 무효예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 그 의사표시는 무효죠. 그죠? 형사적으로도 강도가 될 수 있고, 강박행위는 또 위법해야 됩니다. 그죠? 강박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죠. 해악의 고지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법질서에 위반되는 게 아닌 거, 그런 것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해악의 고지 뭐 이런 거 안 하면은 뭐 이렇게 뭐 경매될 수 있고 뭐 이런 통지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해악의 고지이긴 하지만 사회상규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 이것도 비록 공포심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강박이 되진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그거는 강박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강박 때문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박 때문에 의사표시를 해야 돼야 요게 이제 강박의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해악의 고지 강박을 했어. 근데 이 강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서 의사표시한 게 아니라 강박은 당했지만 연민의 정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표의자는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하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취소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주고받은 것은 다 돌려주는 거죠. 부당이득으로 서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3자가
할 수도 있겠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다. 예?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요 사람이 표의자예요. 표의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3자가 이 사람한테 강박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너 을한테 돈 100만 원 안 주면 너 재미없어.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강박을 했어요. 요럴 때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표의자는 법률행위 상대방, 여기에서는 을이죠. 을이 그 강박이나 사기를 알았다. 그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강박행위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얘가 얘한테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 있겠죠.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표의자만 고려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렇게 되겠죠.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제3자의 관계에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요거 중요합니다. 자, 1번. 취소 이전에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요게 중요해요. 모르고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 그러니까 제3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저렇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취소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생길 수 있죠. 그쵸? 취소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근데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취소에 따른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그쵸?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인터벌이 있어요. 요때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 제3자. 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 두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A가 갑한테 이거는 뭐 빼고 지금 요거만 볼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요 사람이 얘한테 이렇게 강박을 합니다. 강박을 해가지고 네 집을 나한테 싸게 넘겨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뭐 5억짜리인데 아이고 5억짜리인데 2억에 팔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가 2억에 샀어. 5억짜리인데. 자,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요. 계약하고 등기까지 했어요.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취소합니다. 그죠? 취소하겠죠. 자, 이 상황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자, 1번 등기를 하고, 2번 취소할 때, 이렇게 있겠죠? 취소하고, 3번, 취소하면은 이 등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갑으로 등기, 복귀. 그죠? 복귀.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이 갑한테 강박을 해요. 그 다음에 갑이 등기를 넘겨줬어요. 을한테. 그 다음에 취소를 하겠죠. 자, 취소에 따른 회복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벌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취소하기 전, 갑이 을한테 강박의 의사표시로 취소하기 전에 을로부터 매수한 제3자, 병. 이 사람은 보호가 돼요. 이 사람은 보호가 됩니다. 취소 이전에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는 이거는 선의, 악의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보호됩니다. 여기에선 선, 악 따질 거 없어요. 선, 악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요 제3자는 보호예요. 그래 놓고 자, 갑이 취소를 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야? 그러면 취소에 따라서 그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등기가 지금 을 명의로 있지만 요게 갑으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즉석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소송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여전히 등기는 을명의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쵸? 취소는 했지만 아직 을명의로 남아 있어요. 갑으로 가긴 가야 돼. 근데 아직 을로 남아 있을 때 이게 취소됐다는 걸 모르는 제3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샀어요. 그래서 등기까지 다 갖고 옵니다. 요럴 때 제3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의만 말해요.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그때는 선악을 따지지 않는 제3자는 다 보호. 그래 놓고 취소 후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 제3자, 이렇게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거 시험에 잘 나요. 암기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그냥 뭐 신분행위, 소송행위 이런 데 적용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 책임과의 관계, 이것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그쵸? 또 이 사기 강박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돼요. 그러니까 사기 강박행위를 취소해서 부당이득으로 다 원상회복해서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사기 강박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750조 그거를 행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면 돼요. 자, 의사표시를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죠? 표시와 의사와 표시의 일치, 요게 이제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내가 의사를 생각하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상대방한테 가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거를 억셉트 할 거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면은 두 의사가 청약과 승낙이 딱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내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방한테 딱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걸 도달주의라고 불러요. 도달주의 원칙이다. 다만 이 항에서 보면 의사표시가 통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언제? 발송 후, 이거죠. 발송 후, 아직 도달 전이에요. 발송을 했고 도달은 이때예요. 근데 요 중간에 발송자가 죽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 도달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듣고 요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요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이거는 표백주의, 이렇게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게 되면 바로 효력 발생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효력이 발생이 시작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달주의. 상대방의 지배 범위 안에 의사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표백주의, 그죠?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의사표시를 마친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 이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 효력 발생이고, 발신주의 또 있죠? 발신, 그죠? 내가 어떤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를 딱 작성하고 책상에 딱 놓는 거, 표백. 그 다음에 내가 우체국에 가서 딱 넣죠? 보냅니다. 이거를 발신. 우체부 아저씨가 상대방 주소지에다가 딱 투입합니다. 도달. 상대방이 봉투를 뜯어서 딱 읽어봅니다. 요지.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발신. 발신은, 그쵸? 의사표시가 외형적전이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출발하는 겁니다. 발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우리나라 발송주의 원칙으로 하는 발송주의인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요거는 발신주의예요. 발신주의. 요건 발신주의. 그쵸? 자, 도달주의는 우리 민법의 원칙이고요. 요지주의는 없습니다. 요지주의는 없어요. 자,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도달이라는 건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서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즉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거. 그게 이제 도달입니다. 도달. 그죠?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그 사람의 지배 범위에 의사표시가 딱 들어가면은 도달된 겁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에 수령을 거절했다. 이것도 도달인 겁니다. 응? 그 사람 지배 영역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나 안 받아. 그래도 도달은 한 거죠. 그죠? 도달은 한 거예요. 그죠? 자,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다음에 우편함에 넣는 경우에는 분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에 우편함이 이렇게 쭉 돼 있고 막 넣어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넣어놨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편함에 투입됐다는 것만 가지고 도달했다고 무조건 볼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증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예컨대 그 우편함은 경비원들이 수시로 보고 있고, 그리고 CCTV도 녹화되고 있어서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당일자, 그 즈음일자에 CCTV를 다 분석해 봐도 제3자가 가져간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입증할 수밖에 없죠. 자, 우편물을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에, 가정부는 옛날에 있었던 용어인데 말이죠. 가사도우미 이렇게 표현하죠. 자, 통지인이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이거는 도달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띵동 하고 가정부한테 딱 줬어요. 우체부가 딱 줬어. 그럼 도달이잖아. 근데 좀 있다가 다시 띵동 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그죠? 보낸 사람이 와서 그거 뭐 하나 왔죠? 그거 잘못 보냈어요. 그거 주세요. 이래서 회수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달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격지자와 대화자. 격지자는 시공간적 이격이 있는 겁니다. 시공간적 이격. 그래서 의사표시가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장소나 시간에 존재하는 사람이 격지자예요. 대화자는 시공간적 이격이 있다 하더라도 즉석에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이라 하더라도 전화를 한다 그러면 대화자예요. 서울과 샌프란시스코에 있어도 전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화자입니다. 근데 설사 관악구와 강남구라 하더라도 서로 전화를 하지 않고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격지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격지자나 대화자나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는 다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도달주의 원칙. 다 도달주의 원칙이다.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대화자든 격지자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다. 상대방의 지배 영역에 의사표시가 들어가야만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일단 그거보다 요거 시험에 매우 잘 나죠.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례는 우편물이 등기 취급 방법이나 내용증명 우편인 경우 요거 등기, 내용증명 우편 요거로 발생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겁니다. 등기, 내용증명 우편. 요거는 왜 그래요? 내용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보통 3장을 쓰죠.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 딱 들고 가면 태그를 다 붙입니다. 3장에. 그리고 하나는 발송자가 갖고 있고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보내죠. 그렇죠? 이렇게 태그를 다 붙여요. 그리고 우편요금도 비싸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내용증명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부가 이렇게 줬을 거고 반송의 기록이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등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통상적인 우편, 그냥 우리가 이제 통상 우편, 뭐 그런 거, 일반적으로 보내는 거, 일간 신분에 공고난 거, 이거는 그 지배 영역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남이 가져갈 수도 있고, 배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뭐 보냈는데 뭐 50년 후에 도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달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잘 납니다. 자, 도달주의 효과. 자, 의사표시의 철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함부로 철회가 안 돼요. 함부로 철회가 안 됩니다. 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함부로 철회가 안 돼요. 철회라는 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게 철회예요. 철회는 효력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것. 이게 철회입니다. 그게 철회예요.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취소고, 철회는 효력 발생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겁니다. 이게 철회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철회라는 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게 의사표시의 철회거든요. 근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언제예요? 도달 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표시를 발송했어요. 발송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상대방 지배 범위에 딱 줄 때 이전에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예를 들자면 쫓아가서 우체부 아저씨한테 회수해 왔다. 가기 전에.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의사표시 철회입니다. 그거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신 후라도 도달 전까지는 어떻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에 불착, 도착하지 않은 거, 연착, 늦게 도착한 거, 이건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의사표시를 발송한 다음에 표의자가 사망했어요.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예컨대 부동산을 매도인이 내가 당신한테 팔겠소, 이렇게 매도의 의사를 담은, 그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쵸? 1월 1일 날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2월 1일 날 도달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달 인터벌 있어. 근데 1월 15일 날 죽었어. 그래도 2월 1일 날 도달했잖아요. 근데 1월 15일 날 죽었다니까 그랬어도 그 매도의 의사 표시는 유효한 겁니다.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억에 팔겠다고? 좋아. 내가 1억에 사겠소.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넘겨줘요? 상속인들.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그 의사 표시의 후속 처리는 다 해야 돼요. 자, 공시송달이라는 건 뭐냐면, 공시송달은 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현재지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죠? 소송을 내가 하거나 뭔가 송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주소만 찾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대신하는 겁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경우, 상대방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변제 공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걸 갚아야 되지? 애매하다. 이럴 때는 불확지 공탁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것도 내가 송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내야 되지? 이게 애매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은 누군지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의 주소지를 몰라. 이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 찾겠어요. 이러면 공송달 할 수 있어요.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법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요. 그러면 최초의 게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2주일이 경과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걸로 봐요. 첫 번째 송달은 2주가 지나야 돼. 2주. 근데 두 번째 송달은 그 다음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달도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공송달 할 때는 첫 번째 공송달을 벽에다가 붙인 다음에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두 번째 송달 하겠죠? 그거는 개시한 다음날 효력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의사표시의 수령이란 도달을 표의자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 건데, 내 지배 범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도달로 볼 수 있느냐? 뭐 이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의사표시도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만 수령 능력도 있어야 돼요. 수령 능력. 예컨대 상대방이 애기야. 5살짜리 애기. 걔한테 뭔가 소송을 하면서 5살짜리 애기한테 보냈다고 해서, 야, 너 봤잖아. 네 지배 범위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되는 거야. 이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수령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수령 능력. 자, 그래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할 때 제한 능력자면 표의자는 그에게 도달로서 대항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5살짜리 애기야. 야, 5살짜리 애기한테 보냈어. 내용증명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그 즈음에 도달했다고 막 주장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건 된대요. 그러면 5살짜리 애기면 뭐 못하냐?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그죠?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도달을 알았다. 그러면 그 도달을 안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도달을 안 때 효력을 발생한다. 자,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정도만 시험에 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요건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엔 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공부한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체크하고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라고,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리고 사기 강박, 요거 매우 시험에 중요하니까 요거 잘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구석구석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